이번 책은 루쉰의 아큐정전입니다. 엄기니는 김시준입니다.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루쉰 소설 전집인데요. 이번 북리뷰는 단편이기 때문에 루쉰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차에 루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큐의 성명과 본적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행적조차도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미장 사람들의 아큐에 대한 관심은 다만 그에게 일을 부탁할 때나 그를 두고 농담할 때뿐이지 지금까지 그의 행적엔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큐 자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남과 말다툼할 때 이따금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집도 그전에는 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어. 내 따위가 무엇야? 아큐는 집이 없이 미장의 신주 모시는 사당에서 살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냥 남의 집 날품을 팔면서 보리를 베라면 보리를 베고 쌀을 찌으라면 쌀을 찢고 배를 저으라면 배를 젓기도 했다. 일이 좀 오래 걸릴 때는 임시로 주인집에서 묵기도 하였으나 끝나면 곧 돌아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쁠 때에는 아큐를 생각해내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일을 시키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그의 행적은 아니다. 아큐는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했다. 모든 미장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고 심지어 두 분의 글방 도련님에 대해서도 일소의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표정을 지었다. 글방 도련님이란 장래 수재로 변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자오 나으리와 첸 나으리가 주민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도 돈이 많다는 것 이외에 두 사람 모두 글방 도련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독 아큐는 마음속으로 특별히 존경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면 더 훌륭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몇 번 성 안으로 들락거리고 나면서 그는 절로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그는 성 안 사람들까지도 퍽 경멸하였다. 상대를 어림쳐봐서 말이라도 어눌하면 그는 욕설을 퍼부었고 힘이 약하다 싶으면 두들겨 주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언제나 아큐가 당하는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는 차츰 방침을 바꾸어 대개는 환한 눈으로 노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아큐가 노려보기 주의를 채택한 뒤로 미장의 건달들이 더욱더 그를 놀려댈 줄이야. 그를 계속 놀려대더니 마침내 치고받는 싸움에까지 이르렀다. 아큐는 형식상으로 패배했다. 놈들에게 노란 변발을 낚아채어 벽에 머리를 4-4번이나 찧었다. 건달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가는 것이었다. 아큐는 잠시 동안 어두컴이 서서 내가 자식놈에게 얻어맞은 걸로 치지 요즘 세상은 정말 되먹지 않았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도 만족해서 의기양양해 가는 것이었다. 아큐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둔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말하곤 했다. 그래서 아큐를 골려주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이러한 정신적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거의가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놈들은 그의 노란 변발을 낚아챌 때마다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큐, 이것은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내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라고. 아큐는 양손으로 자신의 변발 머리 꼭지를 움켜잡고 고개를 비틀며 말했다. 벌레를 치는 거야. 됐어. 나는 벌레야. 이래도 안 놀 거야. 그러나 10초도 지나지 않아 아큐도 역시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돌아갔다. 그는 그야말로 스스로를 경멸하고 스스로를 낮추기로는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스스로를 경멸하고 스스로를 낮춘다는 말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으뜸이라는 것뿐이다. 장원급
장원급제도 으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네가지 것들이 다 뭐냐? 아큐는 이처럼 갖가지 묘수로 원수들을 굴복시킨 다음 유쾌하게 술집으로 달려가서 술을 몇 잔 마셨다. 새하얗고 번쩍번쩍 빛나는 은화더미, 더구나 그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이다. 자식놈이 가져간 셈 친다고 말해보았으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스스로가 벌레라고 말해보아도 역시 편치 않았다. 그도 이번만은 실패의 고통을 약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켰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힘껏 자기 뺨을 2차례 연거푸 때렸다. 얼얼하게 아팠다. 그제서야 그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때린 것은 자신이고 얻어맞은 것은 또 다른 자신 같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는 자기가 남을 때린 것 같이 비록 아직도 얼얼하지만 몹시 만족하여 의기양양해 들어 누웠다. 그는 푹 잠들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어떤 승리자는 적수가 호랑이나 매처럼 사납기를 원하며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가령 양이나 병아리 같다면 도리어 승리의 허무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 어떤 승리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난 후에 죽을 사람은 죽고 항복할 사람은 항복하고 나서 신이 황공하옵고 황공하옵게도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는 적도 없고 적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자신만이 높은 자리에 홀로 있게 되어 외롭고 처량하고 적막한 뿐 오히려 승리의 비애를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아큐는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 그는 영원히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건 어쩌면 중국의 정신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아큐는 전에 여러 번 성 안에 다녀왔는데 대개는 미리 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곤 했다. 그런데 이번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마음에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큐가 이번에 돌아온 것은 정과는 딴판으로 확실히 깜짝 놀랄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날이 저물 무렵 그는 멍청한 졸리는 눈을 하고 술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목로 옆으로 걸어가 허리춤에서 손을 빼더니 한 움큼 가득 은전과 동전을 목로 위에 던지며 말하는 것이었다. 현금이야, 술 좀 줘. 입고 있는 것은 새 겹옷이었다. 이 소문은 이튿날 온 미장에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가 현금과 새 겹옷을 갖게 된 아큐의 중흥사를 알고 싶어 했고 술집과 찻집 그리고 절간의 처마 밑에서 조금씩 내용을 알아냈다. 아큐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인의 나으리의 집에서 일했다고 한다. 이 한마디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숙연해졌다. 선통 3년 9월 14일, 즉 아큐가 전대를 자오바이엔에게 팔아버린 날 한밤중에 검은 나룻배 한 척이 자오나으리의 저택이 있는 강 기슭에 닿았다. 이 배가 어둠 속을 저올 무렵 마을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나 배가 떠난 무렵에는 이미 새벽녘이었으므로 몇 사람이 똑똑히 목격하였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조사한 결과 그것이 거인 나으리의 배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유언비어는 매우 왕성했다. 혁명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날 밤에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마다 흰 투구에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명조의 숭정 황제에 대한 상복을 입은 것이라고 했다. 아큐의 귀에도 혁명당이라는 말은 벌써부터 들려오던 터였다.
금년에는 혁명당원이 살해되는 걸 제 눈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얻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혁명당이란 바로 반란을 일삼는 무리들이며 반란은 그에게 고난을 가져온다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줄곧 이를 몹시 증오하고 미워했다. 한데 뜻밖에도 백리 사방에 그 이름을 떨치는 거인 나으리까지도 그토록 두려워하다니. 그로서는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미장의 어중이 떠중이 연놈들까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큐는 더욱더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구나 하고 아큐는 생각했다. 이 제기랄 놈들을 죽여버리자. 더러운 놈들을, 미운 놈들을 나도 혁명당에 투항해야지. 미장의 인심은 날로 안정되어 갔다. 전해 오는 소식에 의하면 혁명당이 성 안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장에도 개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변발을 정수리로 둘둘 말아올린 자들이 차츰 늘어났다. 이미 말했듯이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물론 수재 선생이었고 다음이 자오스청과 자오바이엔이었으며 아큐는 그 다음이었다. 자오시댁이 약탈당한 뒤 대부분의 미장 사람들은 통쾌하면서도 두려워했다. 아큐도 매우 통쾌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러나 나흘 뒤 아큐는 밤중에 갑자기 체포되어 성 안으로 연행되어 갔다. 때마침 캄캄한 밤이었다. 성내에 도착하니 이미 정오였다. 아큐는 허름한 관청문으로 끌려 들어가 대여섯 번 모퉁이를 돌고 난 뒤 조그만 방에 밀어 넣어졌다. 그는 오후에 다시 목책문 밖으로 끌려 나와 대청에 이르렀다. 상좌에는 머리를 빡빡 깎은 늙은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큐는 그가 중인가 의심했다. 그러나 아래쪽을 보니 일개 소대의 군인이 서 있었고 양옆에는 또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10여 명 서 있었는데 이 늙은이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도 있고 한자 남짓한 긴 머리를 가짜 양놈처럼 뒤로 늘어뜨린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험상궂은 얼굴에 성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분명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즉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관절에 힘이 빠져 꿇어 앉고 말았다. 서서 말씀드려라. 꿇어 앉으면 안 돼.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꾸짖었다. 아큐는 그 말 뜻을 알아듣기는 한 것 같으나 암만 해도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러들더니 끝내는 그만 꿇어 엎드리고 말았다. 노예 근성. 긴 두루마기를 입은 인물이 경멸하듯 말했으나 그에게 다시 일어서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가지고 와 아큐 앞에 놓고 붓을 그의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저는 글을 쓸 줄 모르는뎁쇼. 아큐는 붓을 움켜잡고는 황송하고 또한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면 너 좋은 대로 동그라미 하나 그려라. 아큐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으나 붓을 잡은 손이 떨리기만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를 위해 종이를 땅 위에 펴주었다. 아큐는 엎드려 평생의 힘을 다해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는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동그랗게 그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이 밉살스러운 붓이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또한 말을 듣지 않아 벌벌 떨면서 간신히 동그라미를 거의 완성하려 할 때 붓이 밖으로 약간 솟구쳐서 수박씨 모양이 되고 말았다. 아큐가 세 번째로 목책문에서 끌려 나온 것은 거인 나으리가 한잠도 못 잔 그 밤의 다음날 오전이었다. 그가 대청에 이르러 보니 상좌에는 역시 예의 대머리 늙은이가 앉아 있었다. 아큐도 역시 전처럼 꿇어 앉았다. 늙은이가 아주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할 말이 없느냐? 아큐는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별로 할 말도 없었으므로 곧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과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벼란간 그에게 무명으로 된 흰 조끼를 입혔다. 위에는 무슨 검정 글자가 쓰여 있었다. 아큐는 대단히 기분이 나빴다. 아큐는 포장 없는 술에 떼매어 올려졌다. 짧은 옷을 입은 몇 사람들도 그와 함께 같은 자리에 올라탔다. 수레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엔 총을 맨 군인과 경비 단원들이 있고 양쪽엔 멍하니 입을 벌린 많은 구경꾼이 있었다. 이 찰나에 그런 또 한 가지 생각이 회오리 바람처럼 뇌리에서 소용돌이쳤다. 4년 전 그는 산 기슭에서 굶주린 늑대 한 마리를 만났었다. 늑대는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채 어디까지고 그의 뒤를 따라와 그의 고기를 먹으려고 했다. 그는 그때 무서워서 거의 죽을 것 같았다. 다행히 손에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있었으므로 그것만 믿고 용기를 내어 간신히 미장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늑대의 눈알은 영원히 기억에 남았다. 그것은 흉측하고도 무서웠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도깨비 불처럼 멀리서도 그의 육체를 꿰뚫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더욱 두려운 눈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둔하고 날카로워 이미 그의 말을 씹어 먹었을 뿐 아니라 또 그의 육체 이외의 무엇인가를 씹어 먹으려는 듯이 언제까지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이 눈들이 단숨에 하나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벌써 그곳에서 그의 영혼을 물어 뜯고 있었다. 여론으로 말하면 미장에서는 별로 이의도 없었다. 물론 모두들 아큐를 나쁘다고 말했다. 총살당했다는 것은 그가 나쁘다는 증거이다. 그가 나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총살을 당했겠는가. 그러나 성 안의 여론은 오히려 좋지 않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불만이었다. 총살은 목을 매는 것보다 재미가 없으며 더구나 어떻게 되어먹은 자인지 웃기는 사형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거리를 끌려다니면서도 끝내 노래 한마디 못 부르다니 그들은 헛걸음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이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